저는 이순신 전략연구소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전 현장을 가장 많이 답사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노산 연상이 좀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군산학교 교수를 하셨던 조성도 교수라고 전설적인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잡고 하셨지만 그분들도 많이 다녔는데,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이순신 전적지를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포까지, 그 다음에 명량해전 직후에 고군산 선유도까지 올라갔다가 목포 고하도로 내려오고 했던 그 모든 해안과 유무인도 성과 이걸 한 350회 이상 답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전 현장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이라든지 리더십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걸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패의 신화. 어떤 사람들은 23전 23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45전 44승 1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몇 승 이거는 되는. 예를 들면은 부산포 해전을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쪼개면은요, 장림포 해전, 심평장림공단 있는 데서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하준구미 해전, 그 다음에 다대포 해전, 서평포 해전, 그 다음에 철암목 해전, 전령도 해전, 철암목 해전, 그 다음에 부산포 해전, 이거 다 합쳐가지고 전체 하나로 부산포 해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 되면은 23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풀어놓으면 44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 리더십, 정말 이건 세계 해전사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 근원적 힘이 무엇이었던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김종대 재판관님이 이 책에서 잘 분석을 해 놓으셨지만 저도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 근저에는 사랑과 정성과 정의와 자력이 있었다. 깊은 내면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순신 장군이 그냥 전쟁의 신이라서 싸워서 계속 그냥 이겼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조카에 대한 사랑, 정읍현감으로 발령받아 갈 때 저 형님들 다 죽고 조카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걸 데리고 가면 식솔들이 많으면 그때는 탄핵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나라의 국법이 그렇지만 내가 천륜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 조카들을 내가 버리고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식솔이 넘쳐난다는 남소의 비판을 받으면서도까지 다 데리고 갔던 이순신 장군의 가족 사랑, 어머니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부하에 대한 사랑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성입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하나 만들 때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생각하고 하면, 요즘 어떤 대학 교수님 한 분은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데요. 50시간만 몰입을 하면은 어디가 하는 난제는 다 풀린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완전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번에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 병사들은 다 자고 있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달 보고, 또 낮에도,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꿈에 신인이 딱 나타납니다. 한산대첩 직전에 어떤 여자 신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이기고 이렇게 다르게 싸우면 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신인이 명량대첩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한산대첩에서 나타났던 그 신인이 나타나서 했다. 이렇게 싸우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정성을 가지고 낮에 온종일 승리해야 될 그것만 계책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꿈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인이 나타나서 이제 선몽을 해주는데, 그걸 우리는 보통 지성이면 감천이다, 동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서양에서도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 받은 사람 중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됐는데 몇 달을 고민하니까 꿈에 이거 딱 원자 구조하고 이걸 그려가지고 딱 보여줘가지고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아가는 그걸 그려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정성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몇 번을 파직되고
그냥 뭐 백의종군 2번 하고 3번 파직됐다가 3번 복직했잖아요. 일생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일생만큼 드라마틱한 그런 일생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작가가 드라마를 쓰더라도 연속극을 쓰더라도 영화를 만들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실제 일생만큼 드라마틱한 그런 일생은 없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매일 반말 하다가 당합니다. 심지어는 뭐 마지막에는 임금이 그쪽으로 그 가토 기요마사하고 아까 그 고니시 유키나가 일본에서 정유재한테 건너오니까 빨리 다대포 앞바다로 울산 앞바다로 가서 해상에서 요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은 요시라라고 하는 이중간 첩의 관계에 의해서 경상우병사 김응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시라 그놈은 조선말도 하고 일본말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정에까지 전부 다 그 이중간 첩지를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중간에 복병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다 알고 있죠. 그건 안 나갑니다. 왜? 병사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왕명이라도 거절하는 그 정의의 이 정신. 그 다음에 자력. 이건 뭐 아까 한산도에서 둔전을 경작했다고 했죠. 여기 돌산도도 가면 둔전 마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명이 남아있죠 아직도. 그리고 둔전 경작은 함경도에서 녹둔도 둔전관 할 때 그때부터 벌써 기술을 다 터득했습니다. 그때 조산도 만호 겸 그 녹둔도 둔전관을 했거든요. 제가 2003년에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 우리나라 한국 실무조사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가서 헬기를 타고 녹둔도를 상공을 한 3바퀴를 선회를 해봤는데 그게 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 섬이었거든요. 녹둔도가. 그 사슴 녹자 써가지고 노루가 많았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도 노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섬이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살짝 이래 러시아 쪽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섬이 아니고 러시아 쪽으로 붙어가지고 육지가 돼버렸어요. 좀 애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벌써 둔전 경작하는 거를 다 배우고 자력이 뭔가 다 알아요. 한산도 소금 굽고 질그릇 굽고 그 다음에 뭐 고기 잡아서 청어 가지고 다 그것도 불량미하고 바꾸고 그렇게 했던 게 전부 자력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선조가 의주까지 피랑 가가지고 세상에 이 뭐 교지 같은 거 내릴 종이 없다고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 장군한테 종이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내라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적과 싸우기도 바쁜데 종이 만들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인편으로 짊어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의주까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하고 완전히 종이까지 만들었었던 분입니다.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해전 현장을 저는 아까 그 350회 이상 이래 다녀봤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남해안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제 리아스식 해안이고, 침강해안이라고도 하는데, 동해는 이렇게 반듯하죠. 그거는 융기해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리아스식 해안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쪽에 부산에 경상 좌수영이 있었고, 박홍 자수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제시 동부면 가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원균이 경상 옥수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8관 16포 굉장히 큰 데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라 자수영에 이순신 장군이 여기 계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남 문내면 선두리 지금 그 우수영 거기에 이혁기 장군이 있었는데 남해안에 4개의 그 수군 기지가 있었죠. 그게 이제 요즘은 우리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지만 그 당시에는 경상좌도, 경상우도, 전라좌도, 전라우도 그랬잖아요. 그 경상도를 그 좌우도로 나누는 기준은 낙동강이었습니다.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으면 경상좌도, 선조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경상우도. 전라도는 강이 기준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영산강이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여기 그 호남 정맥이라고 하는 저쪽 주화산이라고 무주 진안 장수 그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광주 무등산으로 해가지고 장흥 사자산까지 내려오는 그 정맥이 호남 정맥인데 비가 딱 내렸을 때 비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느냐 왼쪽으로 내려가느냐 그걸 기준으로 대충 해가지고 좌도 우도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4개의 수영이 있고 지금 제가 이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은 이게 전부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이긴 곳입니다. 성전지입니다. 성전지인데 잘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 계셨는데 어떻게 이쪽 전라도 쪽보다는 경상도 쪽에 압도적으로 빨간 동그라미가 많죠. 그건 이제 부산포에
왜군의 근거지가 있었고, 주로 이순신 장군은 여수에서 첫 해에도 경상도 해역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겼지 않습니까? 옥포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옥포해전 출전을 1992년 5월 4일날 하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나간 군수 신호 같은 사람이 우리 관할 구역만 지키면 되지 무엇 때문에 경상도 해역까지 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간부들 회의 중에 이 녹도 만호 정훈 장군이 나라의 위태롭기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느냐 나가서 싸우자 거기서 지휘관 회의하는 데서 칼을 뽑았어요. 안 나가면 다 죽이겠다고. 그런 분이 녹도 만호 정훈 장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상도 해역 쪽으로 대부분 출동해가 여기서 다 싸워서 이기고 여기 전라도 쪽에 있는 명량은 정류 제란 때 그랬고요. 백파진 해전 이거는 진도 백파진에는 명량 해전 직전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어란포 해전도 명량 해전 직전에 있었던 해전이고 저리도 해전은 명나라 원군하고 같이 1598년에 이것도 있었던 해전이거든요. 여기 순천 외교성 공방전 이것도 노량해전 여기가 노량해전인데 노량해전 있기 직전에 왜군이 철수하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외의 대부분의 전투는 경상도 해역에서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바다로 다니면서 쭉 봤더니 제가 뭐 여수도 수도 없이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여기 살고 계시는 곳이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요 뒤에 안개 끼어 있는 저 산 이름이 무슨 산이죠? 여기 여수에서? 예, 종보산이죠. 그 선생님 맞습니까? 저 혹시 종보산 맞는 것 같은데 이 산 말입니다. 예, 맞네. 예. 장군도. 이게 이제 종보산이고 요 앞에 이게 제가 찍을 때는 장군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섬. 장군도. 그다음 이건 이제 시전동 선서 쪽에 있는 여기 이제 세금정하고 이렇게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2개월 전에 정업 현감을 하다가 무려 7풍계를 특진을 해가지고 전라 자수영에 와 봤더니 방비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곽부터 보수를 했습니다. 성곽 보수한 사람이 저하고 한글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봉수라고 화약 전문가인데 성곽 전부 보수하고 해자도 다시 파고 해자라는 거는 그 성곽 밑에 물을 채워가지고 적들이 뛰어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덩이거든요. 구덩이. 그것도 다시 파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오동도 쪽으로 나가는 저기에다 밑에 철새를 걸었어요. 철새를 해가지고 큰 돌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 빠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감으면 위로 떠오르면 적들이 못 들어오고 또 우리 배가 나갈 때는 밑으로 빠뜨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돌을 떼어 오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지금 그 선생원이라는 곳에 가서 큰 석수쟁이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돌을 떼가지고 이쪽으로 싣고 왔거든요. 그때 보냈던 그 자리가 어디쯤 되느냐 하면 지금 여수공항 그 간접탑 있는 거기 신산인가 그 근처입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그 시전동 가면은 뒤에 망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게 동백말체 설화도 전설도 있고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서 막 병사도 훈련도 시키고 멀리서 혹시 외적들이 가망만이나 이 여자만 쪽으로 몰려오는 적들이 있는가 거기서 망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앞에 그 가망만에서 1년 2개월 동안 이순신 장군은 노젓는 격군들에게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그 진법 훈련을 시켰어요. 일자진을 쳐라, 승진하라. 하객진을 펼쳐라. 그 다음에 장사진을 펼쳐라. 이런 거 연습을 계속하고 한포사기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임진왜란 발발 보름 전에 거북선을 건조를 해가지고 진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대포를 탑재를 해가지고 시범 사격까지 해가지고 성공을 하거든요.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진수식을 보름 전에 하고 전력화를 하루 전에 전력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북선을. 그런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 여기 와보면 뭐 선소도 우리가 여수 그 본영 선소가 있었고 그 다음 방답진 선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전동에 있는 그게 순천부 선소였어요 원래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 배 만들고 거북선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 예하부대 초도 순시를 가는데 보통은
사령관이 이래 부임을 하게 되면 요즘도요, 전방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부임을 했다 하면은 여대장들 다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와서 전부 보고해 이래가지고 뭐 이 다이어리 하나씩 끼고 와서 다 뭐 보고하고 뭐 이 추구 보고하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직접 갔어요. 여기서 여도부터 갔습니다. 여기 저 화양반도 지나가지고 안포리 쪽에서 그쪽 넘어가지고 이목구미에서 배를 타고 여도로 건너가가지고 여도 거기서 다 이제 그 여도 건강 김인영이 중간에 그 마중을 나와 있었지만 그 가기 전에 순천 부사가 이미 그때 봄에 막 진달래도 피고 그랬던가 봐요. 그때 막 그 기생들 데리고 술까지 싣고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흥량으로 내려가 요즘은 그 고흥군이죠. 흥량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녹도로 가가지고 그 고흥녹동 거기를 갔다가 발포 가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사도를 또 가서 다 이래 둘러보고는 마지막에 돌산도 밤답진에 와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경도로 해가지고 전라차 수용으로 복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은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한 어떤 그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면은 자기가 완벽하게 그 지형이나 지리를 꿰뚫고 있어야 작전을 수립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 얘기를 아까 제가 잠깐 평을 하면서 했는데 한산도에 가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한산도로 들어가는 제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입구고 여기 뾰족하게 솟아있는 이 섬이 아니고 산이 고동산입니다. 이 고동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쪽이 지금 대충 한 그 제성당 수루가 되는데 약 한 1.8k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 근데 저기서 망을 보는 병사들 여기 내보냅니다. 저 바깥바다에서 혹시라도 적들이 들어오면은 즉시 1.8km 떨어진 그 제성당 수루로 고동을 불어라. 뚝 하고 불면은 아 저기 오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동을 불었던 산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고동산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바위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해갑도입니다. 해갑도. 갑옷을 해체하고 벗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산대첩에서 하루 종일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이순신 장군이 잠깐 저기 좀 나를 내려달라 대보라 해가지고 배를 내려가서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고 수건으로 땀을 닦고 우리가 오늘 한산대첩에서 승리했노라 하고 선언을 한 그 찬란한 바위섬인데 그런 스토리텔링 소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제성당에 내려가지고 가보면은 영호라는 말, 소금 만들었던 데죠. 도감 질그릇 꽂던 데죠. 진두는 저쪽 뒤에 그 한산면 사무소 있는 곳인데 외곽에서 오는 적들을 감시하는 전초기지가 있었던 곳이 진두입니다. 야소, 이거는 대장간이 있어가지고 무기를 만들던 곳이에요. 지금도 야소 마을이 있습니다. 야소리. 그래가지고 이 대장간 내지는 여기 그 세금정 아까 여기 저 시선동 성소에 가면 세금정이 있듯이 세금정 거기서 칼이나 뭐 화살촉 같은 거 만들고 하는 여기도 똑같이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의항인데 의망으로 돼 있고 의항은 이거는 이제 개미목인데 외놈들이 개미떼처럼 죽었다는 것이고 하포는 어깨에 매를 하자입니다. 우리 수화물 할 때 그 하자인데 이게 그 군수품 하역하는 창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산도 남쪽에 있는데 그 다음 장작지는 일명 또 진작지라고도 하는데 진법 훈련을 했던 곳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하객진을 펼쳐라, 일자진을 펼쳐라, 장사진을 펼쳐라 이런 진법 훈련을 했던 것이 장작지고 대촌들 이건 넓은 들판이 있는 둔전을 경작했던 것이고 여기는 외놈의 목을 이렇게 이상이나 뱉다는 그런 가장법을 써가지고 머리 둘자에 업자를 써서 두어 여기 이제 의학 나오네요. 그 다음에 문어포도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이 지명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고 무과시험을 본 장소도 가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 섬에 어떻게 무과를 봤을까?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도 쏘고 해야 되는데 딱 가보면 문어포 마을에 한 산 능성이가 약 한 600m 정도가 쫙 높은 데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무과시험장이라고 최근에 그 통영문화원의 김일용 원장님이 그 보증을 다 해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조그마한 바위섬이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속칭 그 삼천진이라고 그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데, 지금 현재 그 잘 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하는 그 삼천포 있지 않습니까? 그 삼천포가 조선 후기에 거기서 폐진이 되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삼천진이 생겼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바위섬 이름이 그 동네에 가서 할머니에게 내가 물어봤더니 저 바위섬은 돛단여라고 한다 하더라고. 돛철단여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여수에 계시니까 잘 알죠. 여가 뭡니까? 여는 조그마한 바위섬이잖아요. 낚시꾼들이 여를 좋아하죠. 물 밑에 깔아앉은 여는 수중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위로 올라오고는 간출여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밑밥을 어떻게 뿌려야 되고, 뭐 이거 낚시꾼들 잘 알대요. 내가 그 다니면서 저도 낚시꾼들 만나보니까. 여인데 돛단여, 돛을 달았던 여다. 이걸 한자로 어떻게 표기했느냐 하면은 달 괴자에다가 돛범자 쓰고 그 다음에 섬도자를 써가지고 괴범도라고 해요. 괴범도. 한산대첩이 한참 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요 뒤에 있는 이 돛단여라는 저 바위섬에 올라가가지고 지방의 의병장 타견 장군이 저기에다가 큰 돛을 걸고 옆에 작은 고기잡이 배들을 쫙 벌려놓고는 진과 북과 깽가리를 치면서 응원을 하니까 멀리서 한참 전투를 하고 있는 외군들이 바라봤을 때 이건 판옥선보다 크기가 한 서너 배 되는 엄청난 큰 배가 엄청난 돛을 달고 옆에 작은 배들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게 머리 아사히 보일 정도가 되니까 기만 전술을 펼친 거죠. 조선 그 의병들이. 그래서 그 괴범도라는 이 성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한산도를 복식하시면 제성당 참배는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제성당을 한 바퀴 도는 그 시내버스도 있고 차를 한산도로 싣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셔야 이순신 장군이 3년 8개월 동안 여기서 뭘 했던가 그 증명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한번 답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목포 고하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즘 이 다리가 다 놓아졌습니다만 제가 이거 예전에 초창기 답사할 때 고하도에 가서 유달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쪽으로 유달산에서 이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게 명량해전 직후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이기고 난 뒤에 보니까 뒤에는 한 400여 척의 적선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13척 가지고 133척을 물리치면서 그날 거기에서 33척을 일시에 격침시키고 저 밑에 진도 벽화진까지 따라 내려가가지고 적장 바다시 후르시마를 목을 베가지고 처단을 하고 그날 저녁에 달빛을 타고 당사도로 갔다 그랬거든요. 당사도로 가서 신안에서 완전히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42여일을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당사도로 갔다가 홍농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위도 격도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 그 고군산 선유도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올라가는 중간에 자기 아들 그 막내 아들 김이면이 아산에서 적군하고 싸우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 코피가 뭐 거의 한 대나 흘렸다고 그런 기록도 있고요. 힘들어서 그 이제 어머니 그 백일용군 끝나고 어머니 산까지 치르고 다 내려와가지고 합천 초계를 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와서 명량해전 이기고 난 뒤에 42여일을 서해를 유랑하고 내려와서 여기에 정착을 한 곳이 목포 고하도인데 여기에서 그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인데 군량미를 486석이나 조달했어요. 아니 봄과 여름이면은 농사를 지어서 무슨 그 먹을 걸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겨울에 어떻게 생산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 해로 통행척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가지고 그 떠다니는 피라민들이 작은 배들이 수만 척이 있었대요. 그 주변에. 그래서 내가 우리 피라민들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로 통행첩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해가지고 줄 테니까 이 해로 통행첩이 없는 배는 전부 간첩선으로 인정을 해서 체포하겠다고 하니까 큰 배는 쌀 3섬, 중간 배는 2섬, 작은 배는 한 섬만 자발적으로 갖다 바쳐라 했더니 강제적으로 바치라는 이야기 안 했는데 전부 우리 피라민들이 이순신 장군한테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다 바쳐가지고 486석은 순간에 확보를 했고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무려 1만 석까지 확보했답니다. 그건 고금도까지 합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불모의 땅 겨울 바다 위에서 군량미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물론 약간 20세의 그 회제 이현적 선생의
증손자가 그런 이제 안을 이순신 장군한테 내가지고 최태기 때가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자 그 다음에는 완도 고금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고금도는 거기서 이제 백화리를 그 고하도에서 영산강 입구를 딱 막고 서해로 올라가는 진출로를 막고 있다가, 아 여기 이제 고금도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고금도로 옮겼거든요. 지금 그 시간이 몇 시까지죠? 9시. 아, 9시까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 싶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고금도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뭘 드시면서 그냥 들으십시오. 네, 그래요. 예, 뭐 마실 거 마시고, 예, 드실 거 드시고 그렇게 그냥 귀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이 고금도를 저도 이 고금도를 몇 번을 갔는데, 완도에서 이제 고금도로 넘어가지고 거기 신지도라는 데로 지나가지고 고금도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강진 마량에서 또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이 1998년 음력 2월달에 이순신 장군이 목포 고하도에서 이 고금도로 내려왔는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998년 11월 19일 날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29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 음력 양력 계산도 잘못해가지고 지금이 양력 11월 19일인데 어제가 뭐 이순신 장군 순국일이라고 어디서 행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음력 11월 19일이었어요 그때가. 노량해전에 돌아가실 때가. 근데 그게 1998년 2월달에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옛 한산도 시절의 군세를 그대로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칠천량해전이 1997년 음력 7월 15일 날 있었는데, 명량해전이 9월 16일 날 있었잖아요. 불과 딱 2달 만에 명량에서 그 남은 배 12척하고 김옥축을 가지고 온 한 척 합쳐가 13척 가지고 133척을 격파를 한 게 칠천량 패전 2달 후입니다. 2달 후인데 거기에서 40일 동안 서해 유랑하다가 거기 영산강 앞에 거기 고하도에 내려와 있다가 이 고금도에 와서 1년도 안 되는 시대에 옛날 한산도 시절의 군세를 다 회복을 해버렸다는 거는, 야, 저 정말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삼남지방을 떠돌던 피란민들이 이순신 밑에만 가면은 살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이순신이 있는 데는 외놈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삼남지방의 피란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고금도가 굉장히 섬이 큽니다. 그 평야도 많아요. 거기는 농사 지을 땅도 많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또 병력을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옛 한산도 시절의 군세를 1년도 되기 전에 다 회복을 해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예, 고금도에 가면은 고금도 말고 고금도 옆에 조그만하게 딸린 섬이 하나 묘당도라고 있어요. 묘당도. 묘는 뭐냐면은 무묘 할 때 옛날에 명나라 군사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제일 먼저 관음장부터 모셔놓고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 서울에 동묘가 있듯이 관음장을 모시는데, 문묘는 이제 그 공자를 모시는데 문묘고, 관음장을 모시는데 무묘거든요. 이 묘를 만들어 가지고 당집을 지어 놓았던 곳이 묘당도라 해가지고 묘당도인데, 요즘 가면은 그게 고금도하고 붙어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그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가면은 그 묘당도가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이 축항을 막아가지고 갈 때만 무성하게 나고, 그게 옛날에 바다였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여기 가면 여러분들 다음에 가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월성대라고 하는 곳인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순국하고 난 뒤에 여기 고금도로 와가지고 여기서 가묘를 만들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금성산에 처음에 가서 모셔놨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있는 을화산으로 이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월성대 여기에 가면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풀이 안 난답니다. 나는 이제 그 왜 풀이 안 나는가 몰랐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충절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최영 장군 묘에는 뭐 잔디가 안 났다는 이야기가, 그 비슷한 설화가 저기도 월성대에는 지금도 잔디나 풀이 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금도에 가면 참 볼 게 많습니다. 그 이제 보금도 옆에 여기 있을 때 이제 명나라 원군들이 1998년 한 7월 달쯤에 저쪽에 그 당진 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복건성 부대하고 이런 이제 부대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순신하고 여기 합류를 하거든요. 보금도에서.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하고 막 알력이 많았어요. 이순신 장군 보고 막, 자기는 천군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다, 우리는. 명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명령도 하고 뭐, 말 안 들으면 그때는 뭐, 고문도 하고 그랬어요. 끌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말 안 들으면. 그런 식인데, 이순신 장군은 아주 참 처신을 잘해가지고, 저리도 회전해서 딱 저거의 목을 벤 거를 딱 가져가서 진린을 주고, 이거는 당신이 벤 걸로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감복을 해버렸죠. 야, 정말 통 큰 사람이다, 이순신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린을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든 그런 역사가 여기 가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여기 그 보금진을 전라남도에서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덕동 기지를 완전히 그 이제 사령부는 어디였고 활터는 어디였고 이런 거 다 발굴하고 조선 수군들이 쓰던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발굴을 하고 명나라 그 군사들이 머물던 묘당도 근처에도 다 발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산도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2024년 작년에 한산대첩 세미나 가가지고 당신들 뭐 하느냐 보금도 봐라 가서 그랬더니 뭐 부시장은 도망가 버리고 그 누가 실무자가 한 명 답변을 하는데 한산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기압장 하나도 뜯을 수 없고 땅을 호미로 조금 더 못 팝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법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죠. 특별법 잘 만들대요. 제가 보니까 특별법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한산도만 쏙 빼가지고 그걸 그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해버리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융통성을 안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금도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보금도 가서 어떻게 완벽하게 저기는 발굴해서 복원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보금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보금진에 있을 때 그금도라고 여기가 그 저리도 해전이 있었던 곳인데 저리도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송여종이 큰 역할을 했죠. 송여종이 그 당시에 이제 녹도망원 정훈장군이 부산포 해전에서 죽고 난 뒤에 송여종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문과를 봐가지고 발탁을 했어요. 이게 병사인데 전라도 태인 사람인데 부산포 해전에서 가만히 봤더만은 어떤 건장한 체격의 그 병사 한 명이 맨 앞장서서 나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보니까 대단한 병사 한 명이 유심히 봐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계를 들고 선조가 있는 의주까지 보내기도 했는데 그 송여종이 결국은 한산도 문과에서 봐준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점수 매겼는데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녹도 만호까지 해가지고 명량대첩에 참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그 저리도 해전에서 큰 역할을 또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여기가 그금도죠. 그금도를 갈 때는 보금녹동에서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 갈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요즘 또 이제 가보니까 여기 보금녹동에서 앞에 그 나로도로 해가지고 나로도가 아니고 소록도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그금도로 건너가는 다리가 지금은 다 놓아졌더라고요. 안 놓아져 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데도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략이나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우리가 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현장에 가보면은 이 원칙주의와 카리스마 이런 이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출전한다. 선선구전.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 외적의 첩자 아까 요시라라고 했죠. 그걸 통해 가지고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그 이중간첩을 보내 가지고 이순신은 적각 출동해서 적을 막으라는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은 뭐라고 했냐면은 일개 첩자의 말만 믿고 출정을 하게 되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 당시 우포라든지 안골포 이쪽은 전부 적이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부산 그 이때는. 그래서 파직되고 대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는데 이 한산도에서 서울까지 잡혀가는데 불과 1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함부에다가 잡아넣어가지고 그냥 거의 뭐 밤낮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이고 그냥 막 달려간 것 같아요. 4월 13일 날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해가지고 서울까지 거의 무인지경으로
그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한테 약간 저항을 받고 8,000명이 전부 괴멸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20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거의 무인지경으로 파죽지시로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순신을 압송해가지고 서울까지 데려가는데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얼마나 밤새 고초를 겪으면서 끌려갔겠습니까? 그래 파직되고 대신 원균이 이제 출전을 해가지고 7천량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조선수군이 전멸했습니다. 거의. 남은 배 12척 가지고 경상북 수사 배설이 그날 저녁에 뒤쪽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7천량에서 한산도로 내려와가지고 한산도의 운주당 지사령부하고 그 다음에 불량미 창고 다 불태워버리고 전라도 쪽으로 이쪽으로 장흥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전략적 후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도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차 출전을 1592년 5월 4일날 여기 여수에서 하는데 그 전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도 수군 황옥천이라는 사람이 탈영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인원 점검을 해봤더니 한 명이 탈영을 해버리고 없네요. 그래가지고 바로 집까지 찾아가지고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여기 전라자수영 올라가면 제일 높은데 거기 고소대 있죠. 고소대 거기다가 병력들 집결시켜 놓고 내일 새벽에 출전하는데 한 명이라도 탈영병이 나오면은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베가지고 머리를 높은 나무 위에 걸고는 잘 봐라고 시험 케이스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정한 군율이죠. 어떻게 보면 참수효시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참수효시를 했습니다. 그 단호한 시험 케이스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정보 수집의 대가입니다. 가보면은 곳곳의 높은 산에는 망을 보는 병사인 망군을 내보냅니다. 망군. 관측병이죠. 해남 달마산의 대표적인 명량해전 직전에 거기 임준형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적의 동태를 보고 지금 12시간 간격으로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진에 벌써 선발대 50척이 도착했습니다. 다음에 어랑포에 벌써 또 200척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망을 보는 망군들이거든요. 근데 이 달마산만 그런 게 아니고 한산도 들어가면 아까 제가 재성당 들어갈 때 보동산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성하고 통영 경계에 있는 백방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방망장 제한국이라는 사람이 1594년 3월 3일날 올라가서 딱 보고 있으니까 적선 31척이 웅천 쪽에서 진해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명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쪽으로 진격해 오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바로 한산도에 내려가가지고 이순신 장군한테 21척은 당항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척은 저도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보리량으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망군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에도 대표적인 아까 망마산 있다 그랬죠. 저기 시전동 그 뒷산. 그 다음에 한산도의 제일 높은 산 이름이 망산입니다. 저기 올라가면 대마도까지 뭐 환히 다 보이거든요. 주변이 다 보입니다. 이런 망군을 운영을 하는 망산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배를 타고 해안에 깊숙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망군 말고 채탄군이 있었어요. 채탄군. 그거는 이제 협선,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 서너 명 타는 작은 배를 타고 아주 빠르게 다니면서 저기 있으면은 직접 교전도 하고 소규모 교전도 하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정보 수집해가 이순신한테 와서 알려주는 그게 채탄군이 있었는데 그런 걸 운용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라민들이나 민간인을 통해서도 엄청난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 피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피라민들에게 베풀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진포 해전 당시에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산 위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한 서너 살 먹는 빨가벗은 애를 안고 막 울면서 달려 내려와가지고 이순신 장군한테 이야기하기를 어제 저녁에 저놈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소를 잡아가고 여자들도 잡아가고 해가지고 밤새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노래는 전부 조선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다 보고를 해줍니다. 한산대첩 직전에는요, 당포라고 미륵도가 그 당시 당포가 미륵도에 있었는데 통영에
그 목동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합니다. 그 7월 7일 날, 7월 8일 날 한산대책이 있었는데 1992년 지금 오후 2시경에 거제도 북단에서 나타난 그 적선 약 70여 척이 견내량에 와서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8km 되는데 그 한여름날 양력으로 8월 14일입니다. 한산대첩이. 그 더운 날 달려와가지고 당포에 이순신 장군한테 딱 와가지고 집신 다 떨어지고 발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달려와가지고 그런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거든요. 적선 70여 척이 견내량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당포 목자 김천손. 그 사람은 그 마라톤 전장에서 그 페르시아군을 이겼던 이 마라톤 전장의 페이디피데스보다 더 위대한 나는 조선의 페이디피데스다 그렇게 봅니다. 목동 김천손. 페이디피데스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왕 앞에 푹싹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더니 달려온 거리 재보니 42.89km인가 돼가 그걸 재가지고 우리가 마라톤 경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손은 죽지도 않았어요. 이겨라는 정보만 알려주고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페이디피데스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프코스 마라톤 이순신 배 하프코스 마라톤 대회를 하자고 제가 20여 년 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통영시장께 건의를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제 정보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가면은. 그리고 당포 해전 직전에는 거제도민 김모, 이거는 뭐 김아무개는 아니고요. 김모라고 틀모자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아무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김모가 제보를 하기를 적선 20여 척이 견내량을 타고 해서 당포로 이동 중입니다. 이런 걸 딱 알려줍니다. 이게 또 결정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당포 입구에 가서 딱 뒤에 그 복병선 4척 배치하고 그 앞세워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전부 경멸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26척이 안쪽에 있었는데 25척만 격파하고 한 척은 온전히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이순신장은. 왜? 물에 빠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놈들이 혹시라도 우리 피라민들 괴롭히고 죽이고 할까봐 그 다음날 타고 빠져나오고 도망가게 놔두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새까맣게 한 척 남겨둔 데 매달려 나오는데 그걸 담고 들어가는 입구 앞에 그 궁도라는 작은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방답청사 무이공 입구 이순신이 딱 숨어있다가 나오는 그놈들까지 전부 다 소탕해버렸습니다. 그게 김모의 제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한산대첩지에 직접 그 해군배를 타고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이 섬 이름이 그 오곡도라는 섬이거든요. 까마귀 오자에 볼곡자 쓰는 섬인데 저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이 섬에다가 토담집을 하나 사가지고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수리하는 한 1,500만 원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기 가서 주변 답사할 때 처음에 텐트 메고 다니다가 비 오니까 텐트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담집 하나를 마련한 섬이 이 섬입니다. 그럼 당포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당포 내만인데 쭉 들어가 강처럼 생겼어요. 저걸 그 소소강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끝에 있는 포구 이름은 소소포라 그러고. 여기 이제 한산만, 여기는 수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산만 이게 참 천혜의 요지인데 아까 이게 보동산, 보동부는 산이라 그랬죠. 명나라 장수 장홍류가 여기 들어와 보고 여기가 바깥바다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이고 북향인데 아무리 태풍이 와도 괜찮고 목선이 기항하기는 천혜의 해군기지다. 절찬을 하고 갔거든요. 거기가 이게 한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하면 아까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의 부하 사랑은 정말 그 말도 못합니다. 명량해전 직전에 그 백화진에서 머물고 있을 때 중량절인데 음력 9월 9일 날 그때만 해도 추웠는가 봐요. 얼음이 얼고 이제 완전히 격군들이 요즘 같으면 우리가 내복도 입고 뭐 하지만 그 무명 뭐 이 호껍데기 하나 입고 이 떠는데 이빨이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떨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진짜 걱정을 엄청 하고 있는데 제주도 출신 점세라는 어부가 소를 5마리 몰고 와가지고 주거든요. 병사들 좀 먹이라고. 근데 그 당시 이순신 장군 어머니를 97년에 4월달에 4월 1일 날 그 서울 옥에서 풀려다가 내려오다가 아산점에서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옛날에는 3년상 하기 때문에 3년상 동안에는 육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안 먹으면은 병사들이 안 먹을까봐 꼭 먹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병사들을 지휘를 하는 이걸 보고 참 눈물이 나죠. 그리고 전사자나 부상자가 나오면은 부산포 해전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에게 상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이름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물론 뭐 장수들 이름 쭉 나오죠. 뭐 누구 사도첨사 김환희 뭐 저걸 몇 척을 부수고 저쪽 해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언급하는 게 절집 종 누구 그 다음에 또 그 사공 누구 보자기 누구 하는데 이름들이 개똥이도 있고 소똥이도 있어요. 칠떡이도 있고 그 당시 그 천민들은 그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줍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걸 딱 이루식으로 김계질동 이렇게 씁니다. 질자가 이게 사이 시옷 발음 나거든요. 계질동이 김개똥으로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김개똥이 나와요. 장계에. 그래가지고 이걸 포상해 주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이 친구는 절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고 이 친구는 그 민가집에서 종살이 하던 김개똥인데 소똥도 있더라고요. 무슨 소똥. 그런 사람까지 다 포상하라고 장계를 올리는 분이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사나이 대장군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청대받던 천민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임금한테 상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목숨까지 바치고 나오죠.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이순신의 리더십은 현장에 가야 보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했고 충성심이 그렇게 또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 백성에 대한 사랑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옥과를 통과할 때 명량해전 직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닭도 한 마리 들고 오는 사람 있고 술도 가져와가지고 드시라고 하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말에서 내립니다. 왜? 백성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악수를 하고 백성들과 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말에서 내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건방진 장수 같으면 말 위에서 백성들 보고 대충 어디 가서 잘 있으라고 호령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포해전 당시에 배가 막 침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순신 장군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빨리 배 밑바닥을 수색을 해봐라. 우리 포로들이 혹시 있는가? 아니하다 하니까 수색을 했더니 14살 먹는 여자애가 하나 머리가 빡빡 깎여가지고 나오는데 또 한 2~3살 먹는 애도 하나 나오고 소녀가 하나, 그건 거제도 출신이고 한 명은 동네 동면 응암리 출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윤백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조를 해보니까. 그래,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는 다대포 윤흥신 장군 밑에 있는 수군 곤절 누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 이름 뭐냐? 어머니는 모론이라는 사람인데 양갓집 사람인데 나하고 같이 피난 다니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참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보성군수 김덕방 이인자 부대들이 그 소녀를 구출을 했는데 보성의 그 관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작은 배로 태워가지고 먹을 거 쌀하고 보내고 후방으로 구성해서 잘 따독거려가지고 안정될 때까지 잘 돌봐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의 백성사랑입니다. 아까 그 적진포 해전에서 이신동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덕 불고 필유린이라 덕은 외롭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민 안민한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밑에는 가는 곳마다 피난민들이나 지원병이나 의병이나 성병, 심지어는 해상 의성 수군하고 포작선을 타고 따라 나섰던 해상 수군들이 여수에서 포작선 46척이나 따라 나섰잖아요. 죽창이나 돌멩이나 이런 거 싣고 그렇게 따라 나섭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을 중요하는 리더십. 이것도 다 가면은, 현장에 가면 다 보입니다. 저는 이제, 목을 지킨다 그랬죠. 목이 뭐냐 하면은, 밭을 내기지 않습니까? 아까 문경 세제가, 육상의 관문이라고 하면은, 아까 견내량이 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해만에서 한산도 쪽으로 넓은 바다로 빠져나오는 목이 딱 있는데 밭을 내기인데, 거기를 지키면은, 한 명의 사나이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좋기 천명의 적을 두렵게 할 수 있다. 그게 손자병법의 일부 단경 족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문경 세제를 넘어올 때 신립의 그 종사관이 있던 김여물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문경 세제를 지킵시다. 저기는 우리가 한 명만 지키면서 큰 돌만 굴러도 좋기 1인당 100명은 막아낼 수 있고 1000명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 했는데 신립은 그 말을 안 들었죠. 자기는 여진족을 무찌를 때 김하전 술만 운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운용하려고 하면 금준한 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달천 평야가 있는 거기 남한강변에서 배수진을 치고 탄검대에서 싸웠지만 8,000명이 전부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육상 관문이 아까 문경 세제, 그 다음에 중령, 조령, 그 다음에 축풍령 이 세 개를 이제 지키라고 내려보냈는데 병력이 없어서 다 뚫려버렸죠. 근데 해상 관문은 이순신 장군이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견내량을. 그래서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좋기 1000명의 적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목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이야기하면은 부산 영도다리 아래가 초량이고 그 다음에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구봉리와 저도 사이의 그 목이 고리량이고요. 통영시와 미륵도 사이의 그 좁은 해협이 창양 내지는 판대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량도 상도 하도 사이의 좁은 해협은 사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과 남해군 사이의 해협은 노량이고요. 여수 여기 하양반도하고 백도 사이가 백서량입니다. 거기 가면은 흰백자라고 했다고 그 건너가는 다리 밑에 보면 히또 식당이 있죠. 히또라 그럽니다. 하얀 건너갈 도자 써가지고 견내량도 원래는 전하가 건너갔다고 전하도라 그랬어요. 도라 하는 거는 건널 도자거든요. 건널 도자인데 그걸 조금 이제 된발음이 나가 히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견내량은 원래 그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왜 견내량입니까 하니까 갯가에 뇌물이 흘러가는 곳이다 그래요. 개에 뇌물이 흘러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갯내인데 그 글자 좀 배운 그놈들이 한문으로 뭐 갯내라고 써서 그렇지 원래 갯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은 엄청나게 물살이 센다라고 보면 됩니다. 명량, 노량, 그 다음에 아까 그 고금도 건너가는 강진마량, 그 다음에 완도 건너가는 완도 그 달도 건너가는 달량도 있었어요. 달량진 외변이 있었던 거. 그런 게 전부 그 량인데 여기는 지금 가면은 대부분 그 연도교나 연육교가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 량자가 이게 대들보 량자거든요. 대들보나 석가래 하나만 걸치면은 외나무 다리를 타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목이다. 이런 식의 그 한자 표현이 량입니다. 량. 이순신 장군은 지킬 때는 량을 지켰고 공격할 때는 포를 공격했습니다. 공격할 때는 옥포, 하포, 적진포,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두 번째 나와서는 사천부터 시작해서 당포, 당항포, 율포 이런 식으로 다 포를 뭐 부산포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딱 지킬 때는 견내량, 명량 이런 데를 지키거든요. 그건 적은 병력으로 수많은 적을 막아낼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해상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견내량이죠.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쪽이 거제시 사덕면이고 이쪽에 제가 사진기 들고 찍은 곳이 이쪽이 통영시 용남면입니다. 다음에 여기가 통영시에서 미륵도로 건너가는 이 창량이라는 곳입니다. 통영대교 아래. 여기에 한산대첩이 있을 때 약 9,000명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수장이 됐는데 조류를 타고 시신이 한 이틀 전에 떠밀려 와가지고 이쪽 완전히 다 메워버렸대요. 이거는 이제 설화인데 전해오는 설화. 그래서 지금도 통영 사람들은 저기를 송장목이라고 합니다. 영장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송장이나 영장이 떠밀려 와가지고 꽉 메워버렸다. 거기가 이제 이 창량 혹은 차포량이라고 이순신 장군의 나중일기에 4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명량은 뭐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테죠. 여기는 이게 물이 울면서 돌면서 간다고 울돌목이라고 하는데 밤에 조용할 때 들으면 심리까지 물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해서 울돌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관문입니다. 그 다음 노량. 제가 답사하러 갔을 때는 여기 하동 쪽에서 남해도 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인데 파래를 많이 늘어놨더라고요. 여기도 최후의 결전이 있었던 노량인데 여기도 그 사천 쪽에서 시마저 요시히로 그러니까 도진의홍이 약 한 500척의 적선을 규합해가지고 노량 쪽으로 몰려오는데 이
노량 일대를 딱 막아가지고 지리는 좌측방을 맡아라. 이순신 우리 조선수군은 우측방을 맡겠다. 해가 협공을 펼쳐가지고 밤새 싸워서 이긴 게 노량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량을 지켰습니다. 7천량, 여기도 진짜 유명한 량인데 칠천도하고 거제도 본섬하고 거제도의 부속섬이 칠천도 사이가 7천량인데 이순신 장군은 큰 파도가 치면 항상 여기 가서 대피했습니다. 잔잔하니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원규는 결정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다 피했죠. 1597년 7월 15일 날 7월 14일 저녁부터 7월 15일까지 이순신 장군이 일궈놓았던 판옥선 약 한 180척, 몽땅 다 거북선 3척까지 여기서 전부 괴멸되고 영상 우수사 배설만 남은 데 12척을 가지고 전라도 쪽으로 퇴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전라우수사 이혁기 장군이 전사를 하고 원균도 물론 전사하고 충청수사 최호까지도 다 전사를 해버리고 완전히 괴멸되어 버린 게 7월 15일입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후에 이순신 장군은 명량 대첩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사량입니다. 이 사량도인데 여기가 사량상도고 저쪽이 사량하도인데 요즘은 여기 이제 그 연도교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 가면 고려 말에 그 최영 장군이 있었던 사량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최영 장군 사당도 남아 있고 여기도 전라 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서 출동해가 경상도 해역으로 갈 때 가장 많이 자고 간 데가 이 사량입니다. 여기 사량, 여기 가면은 사량도 지리산 등산 간다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뭐 초보자들 많이 죽고 그랬는데 굉장히 험준한 산입니다. 저 산이. 꼭대기 가면 지리산도 직접 보이기도 하고 보인다고 해서 지리망산, 지리산을 바라보는 산이다. 지리망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쉬운 말로 사량도 지리산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저기 취재하러 가가지고 뭐 옥녀의 전설이라든지 거기 있는 어떤 암자에서 하룻밤 잠에서 스님한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지나가는 설화라든지 이런 체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량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달량, 뭐 고리량 이런 식으로 쭉 많은데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포격전 위주의 전술, 효율성을 중시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군들은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 조선보다 못해가지고 우리 조선은 이렇게 꽉 짜맞추는 우리 한옥을 짓듯이 그렇게 해가 마지막에 나무못 하나를 가지고 마감을 딱 해버리면은 이게 떠다니면은 물에 불어나면은 절대 이게 부서지지 않는데 외놈배들은 철제 못을 씁니다. 긴 그걸 박아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지나면은 부식이 되어가지고 슬슬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배 위에서 큰 포를 얹어서 쏘면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판옥선은 양쪽으로 8문씩 포를 걸어놓고 뻥뻥 쏘고 180도 돌려도 끄떡없는데 외놈 배는 그렇게 하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앞에 배 앞쪽에 이물에다가 이렇게 그 천을 걸어가지고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 포 한 문 정도 작은 포 하나 그 정도 걸어가지고 우리하고 싸우니까 배 한 척 한 척 맞붙으면은 포만 해도 18대 1이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 이제 우리는 그런 효율성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펼쳤다.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을 펼쳤지 않습니까? 이 1년 정도로 쭉 쳐들어오는 저거를 하객진이라는 것은 하객 날개처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이게 부채살처럼 맨 앞에 오는 그 배부터 집중포화를 퍼붓는 게 하객진입니다. 이건 여진족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이 한경도에서 최초로 그 1차 백의종군을 할 때 우화열장이라고 승자총통 발사를 지휘하는 우측 날개를 담당하는 하객진 그 대장이 백의종군 중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우화열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하객진을 육지에서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1년 정도로 오는 놈들을 부채살처럼 순차적으로 집중포화를 커버라. 그게 이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을 해야 집중적으로 때려버려야지 뻥뻥 아무데나 쏴가지고는 겨우 한 발 맞을까 말까 한 발 맞았다 해도 격침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이제 효율적 리더십을 썼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아들은 등선 육박전술이라고 해가지고 배 위에 기어 올라서 육박전을 펼치고 칼싸움을 하는 게 장기인데 우리 조선수군은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고 당파 전술이라고 당구치기 할 때 그 당자에다가 파괴한다는 파해가 당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포탄은 요즘처럼 날아가서 다시 터지는 장렬탄이 아니고요. 그때는 직격탄입니다. 그냥 쇳덩이가 날아가서 때리고 끝이에요. 거기서 우리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가스 터지고 불이 나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자결탄은 나폴레옹 그 워털루 전쟁 그 시기에 거의 나왔고 지금 이때는 임진왜란 때는 전부 직격탄입니다. 나중에 그 연자라고 나비나 그다음에 철환, 이게 쇠나 이런 게 없으면은 돌멩이를 몽돌을 갈아가지고 그것도 썼어요. 그걸 단석이라고 했습니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날아가서 직격을 합니다.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이 학익진을 펼쳐가지고 이기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고 효율성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정말 그 칼을 찬 선비입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문과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과로 전향을 한 것 같은데 사서 5경은 물론이고 무경 7서까지 다 읽었고 그 다음에 뭐 태계 이항이나 율곡 이가 하는 그 어떤 이 수양법, 쉽게 이야기하면 경, 불교 이파사나와 비슷한 그런 수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지에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이 시 한 수를 보면은 한산도 야암입니다. 한산도 밤에 읊은 시 해가지고 수국 추광모하니 바다에 가을빛 정원이 경한 안진고라 추위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나는구나 우심전전야 할세 걱정에 잠 못 이루어 뒤척이는 밤 장을 조금 돌아 기우는 달이 내 활과 칼을 비추네 이랬는데 이게 한시를 짓는 사람들이 다 명시라고 추천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인이 저런 시를 쓸 수 있느냐. 운도 딱 맞아요. 운도 보십시오. 모, 고, 도, 기, 성, 전, 결 중에서 기, 전, 결에 다 오, 운이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 모, 고, 도. 이것까지 맞춰가면서 이런 서정적인 시를 이 추위에 놀란 기러기 때 백성을 이렇게 또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시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이 그 족적이 곳곳에 가면 다 남아있죠. 그리고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평양으로 외주로 도망갈 때 진중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해 어룡동하고 맹산 초목지. 내가 바다를 향해서 맹세했더니 고기와 용들이 감동을 하고 저때 동자는 움직인다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감동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영어로 touch. 그래가지고 내가 바다를 향해서 이야기했더니 이제 은유적이죠. 고기와 용들까지 다 감동을 하고 산을 향해서 맹세했더니 초목도 나를 알아주더라. 알지자.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 경지가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경물치지까지 같은 경지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브라만과 아트만 버마 인력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용과 고기와 소통을 할 수 있고 초목과도 소통을 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이다. 요즘은 사람도 소통이 안 되죠. 남녀도 서로 싸우고 노소는 더 싸우고 그 다음에 뭐 남북은 뭐 이때까지 싸우고 있고 70년 이상 인간도 소통이 안 되는데 이 물고기와 용과 초목과 소통을 하신 이순신의 경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 가면은 저게 그 매회치라는 산등성입니다. 이 거북등대 뒤로 매회치가 보이는데 이 거북등대는 정확하게 거북 머리가 일본 도쿄를 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복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매회치는 뭐냐 하면은 매장할 때 매자죠. 이거는 외군 할 때 매자고 치는 산등성이 치자인데 이 한산대첩에서 약 9,000명이 수장돼 가지고 둥둥 시신이 떠다니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저놈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 때문에 우리나라를 왔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면 다 부모 형제가 있는 놈들인데 불쌍하다. 건져서 양지 쪽에 묻어줘라 해가지고 묻어준 장소가 매회치입니다. 한산도에 가면 있어요. 바로 그 재성당 수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매회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생명 존중의 휴머니즘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를 만드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옥선은 평저선이고 일본 배는 첨저선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평저선은 흘수선이 낮아서 수심이 낮아도 마음대로 더 놔둘 수 있고 한쪽에서 포격을 하고 난 뒤에 180 돌리는데도 금방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수대야처럼 평평하게 물 밑으로 많이 깔아앉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외로운 배는 저렇게 획 돌리면은 저복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 배들은 노가 큰 게 8개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 외로운 배들은 작은 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배는 돛이 2개인데 저쪽 놈들은 외놈들은 돛이 하나입니다. 이 앞에 있는 돛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역풍 항진을 할 때 앞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올 때는 저걸 비스듬히 45도 방향으로 걸면은 이게 요트가 양력을 받아서 갈비자로 항행하듯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저 앞에 있는 돛이거든요. 돛을 조정하는 사람을 요수라 그럽니다. 돛줄을 잡고 있는 사람. 노젓는 사람은 격군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합니다. 격군들은 안 보이는데 밑에서 노만 접고, 그 다음 상장 갑판에서는 호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부, 활 쏘는 사람들, 전투병들이 있는데, 그 비율이 거의 7대3입니다. 격군이 약 한 70% 되고, 전투병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전선 건조 기술에서 앞서 있고, 거북선이라는 비밀 병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선 수군에게 꼼짝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무기체계도 외놈들이 조총이요. 육지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부산 진성을 함락시키고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당금대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게 바다에 오면 맥을 못 추는 게 바다는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사거리가 이게 유효 사거리가 육지에서는 한 50m밖에 안 되고 최대 사거리는 적어도 한 500m 정도 나갑니다. 나가기는 45도 각도로 쏘면. 그런데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마실 수 있는 거리가 육지에서 50m, 해상에서 30m인데 우리는 이게 천자총통에다가 앞에 큰 대형 화살을 한 방을 꽂아가지고 화약을 장전해서 쏴버리면은요, 그 대장군전이라는 화살이 무게가 15kg 이상 나가는데 그게 약 한 1km 정도 날아갑니다. 제가 직접 쏘는 거 봤어요. 노량해전 그 승첩 재전할 때. 그게 날아가서 적선에 딱 그 큰 그 화살이 하나 꽂혀버리면은 150명 이상 타는 저거의 그 안택선 아닥개 분해가 딱 한 발에 그냥 격침되고 끝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조선 수군이 무기가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단발 화살을 뽑고 거기에다가 조란탄이라고 시알탄을 바가지로 퍼넣어가지고 한 200~300개 퍼넣고 꽉 막아가지고 쏴버리면은 지금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모아처럼 바로 그냥 한 방에 200방, 300방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무기 체계상. 해상에서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봤어요. 그 노량해전 승첩제 때 가가지고 그때 최두환 박사가 이걸 쏘는 걸 직접 지휘를 하던데 여기서 남해 쪽에서 빵 쏴버렸는데 저쪽 남해 대교 건너가지고 저 하동 쪽에 가서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전문가 지리를 뭐 활용했다는 거는 1차 출전할 때 왜 의영담을 맨 앞에 세웠느냐 하면은 이분이 강양 행감을 하기 전에 경상도 그 진해라는 곳에서 창원시 마산 화포구 진동면 진동리 그 일대에서 젊은 시절에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 경상도 해역의 물길은 의영담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도로서 앞장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옥포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제도 옥포 처음으로 승리했던데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기는 1차 출전할 때 여수에서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최초로 잤던 소비포라는 곳인데 현재 지명으로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남리 동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차 출전하고 이순신 장군이 그날 저녁에 여기서 잤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 송리포. 이거는 옥포해전이 있었던 날 아침에 그 전날 그 5월 6일 날 자고 출발했던 그런 장소가 여기 거제도 남단에 있습니다. 그다음 웅포해전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서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장문포, 여기는 거제도 장목면 장목리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장문포 외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에 1994년에 이순신 장군이 상륙작전도 펼치고 장문포 해전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 뭐 각격이라든지 주몽룡, 한명년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상륙작전을 펼쳤지만 적들은 우리는 강화 협상 중이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없다는 팻말을 딱 그냥 이게 선창에 걸어놓고 안 나왔습니다. 저기 산위의 그 외성에서. 그 다음 단포. 여기는 현재 지명으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인데요. 여기 욕지도 가는 배들도 있고 한 데인데,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적선 21척을 격침시킨 곳입니다. 제2차 출전 당시에.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진짜 불굴의 투지입니다. 사천해전 때 나대홍도 부상을 조금 당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왼쪽 어깨에 적탄을 맞아 관통상을 입었어요. 그때가 5월 29일이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에 6월 2일 날 단포해전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단포해전에서 이기고 피가 나가지고 가판이 흥건했다는데 그걸 그냥 싸매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 불과 또 얼마 안 지나서 한산대첩, 부산포 해전까지 그게 불과 6개월 내에 다 있었던 전투들인데 유성룡에게 보낸 그 편지에 보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양잿물도 발라보고 바닷물로 소금물 바르면 나을까 싶어서 그것도 해봐도 안 돼가지고 보름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신열이 나고 열이 나고 항상 그때 소염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싸매고 이순신 장군은 화를 땡길 힘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쪽이 워낙에 아프니까. 그러면 아프면은 열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그걸 해낸 걸 보면은 불굴의 투지. 이런 저는 이걸 보고 이 인간이 가능할까? 이게 인간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온데 12척 있을 때도 검신전선 상류시비라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12척밖에 없어서 못 싸우겠습니다. 아니고 아직도 내게는 12척이 있으니까 신이 살아있는 이상 저기 함부로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필사적생 필생적사. 이게 김종대 재판관 책 제목이 뭡니까? 여기가 일심분발 한진사래요.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이게 우리는 그 일심분발하여 함진사력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이 적자를 칙자로 써놓고 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곧적자 써놓은 건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량해전 때는 차수약제면은 사정무감이라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원수들을 다 제거한다면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함산에서 제를 올리고 나서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잘 아시죠? 전쟁이 바야흐로 급하다. 나의 죽음을 신중하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전방급 신물은 아사 이렇게 이제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해전 현장에 가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무엇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겠는가? 원칙에 충실한 자는 승리한다. 아니 좀 멀리 가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돼요. 장깨를 부리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여수 앞바다에서 손에 뒷분들 피날 때까지 그 직업훈련 했잖아요. 노졌고. 그 다음에 최악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명량해전 때 12척밖에 없는데도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 리더십. 그게 승리의 요체였습니다. 그 다음 덕장 밑에는 사람이 모여야 된다.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들이 살 수 없지만 큰 사람 밑에는 수많은 작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원균 밑에는 사람들이 가서 있기를 싫어했지만 전부 이순신 장군 밑에서는 서로 싸우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건 어떤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수험생들 시험도 그렇고 죽기를 각오하고 밤새 공부하면 뭐 서울대학교 아니라 어디라도 합격 못하겠어요? 다음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 난중일기. 만약에 원빈도 기록을 남겼더라면 판도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